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 일본산 반도체 부품 퇴출 결정. 2. 한국마저 돌아서나 바이든, 안절부절. 3. 한국 기업 독점 생산 가공에 미국 중국 기업 줄선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여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적 개입을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적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적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에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와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의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2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측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달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급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5,000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IRA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IRA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염호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끓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IRA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대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IRA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여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IRA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IRA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IRA 관련 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R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IRA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CATL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와 유럽의 원자재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IRA와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 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에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박의 한국산 방산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